자, 영끌로 산 아파트 그리고 20년 후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평균 가격 8억 7천, 요거는 감정원 기준이죠. 7년 만에 절반이 폭등했다. 그리고 PIR이 13.4를 기록했다. 연소득 5천만원대의 중산층 가구가 한 채 살려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13.4년이 걸린다. 여기에 뭐 아까 이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빚 다 갚는데 적어도 40년은 걸린다는 거죠. 근데 요것도 8억 7천 기준이고 지금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소득 있는 가구 중심으로 계산을 하지만 지금 소득을 잃은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집값이 거품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년 9개월 새 12.9년에서 15.6년으로 늘었다. 8억 7천으로 할 때는 이 정도인데 또 PIR 보면은 여기는 지금 어때요? 15.6년까지 늘어났다. 때에 따라 다르지만 급격히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자, 이러니까 포모 증후군이라고 요즘에 이야기 나오고 있죠. 과거로 돌아간다면 살 텐데 지금이라도 살까?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이 포모 증후군이 가장 큰 문제인데 누가 부추기고 있어요? 언론들이. 영끌 늘어난다, 패닉바잉, 다 산다, 그때 샀으면 막 이런 기사들 뜨고 있고 지금 가만히 있는 사람들 벼락 거지됐다, 이런 것들을 맨날 날이면 날마다 수십 수백 개씩 보도를 하는데 관심 없던 사람들마저도 뒤처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포모 증후군이 생기게 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포모 증후군이 생기니까 영끌 패닉바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영끌 패닉바잉으로 다시 포모 증후군을 만들고 있고 이런 악순환이 돌고 있는 상황이죠. 어때요? 벼락거지 되기 싫다, 20대의 매수세, 토익보다 부동산 공부, 청약통장 들고 양평 몰려가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양평 집 사고 있는 거죠. 집이 없으면 벼락거지로 전락하는 현실. 이거 100년 1000년 가가지고 내 인생 계속 벼락거지로 사나요? 월급 모으다 벼락거지, B2 계속 지금 가계대출 옥죄기 벼락거지 첩첩산중하면서 계속 너는 앞으로 평생 벼락거지다 이런 심리를 심어주는 거죠. 2030이 집값 폭락을 안 와요. 토익보다 부동산 공부해가지고 저렇게 부동산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의 추세, 여태까지 그 부동산의 폭락으로 인해서 당했던 피해 이런 것들 공부해요? 아니죠. 분양권 매수하는 법, 갭 투기하는 법, 계약서 쓰는 법 이런 거 보고 있겠죠. 거기다가 스타 강사라는 작자들이나 혹은 뭐 컨설팅 업체 이런 데서 뭐라고 해요? 무조건 오른다. 언론에서 떨어진다는 사람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도 잡지 않고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 불러온 면면을 보면은 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죠. 집값 떨어지면 안 되는 거, 담보가치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은행에서는 반대를 할 테고, 그 다음에 부동산 교수라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배울 필요 있어요? 부동산이 정말 안정돼서 주거의 기능만 하고 있으면 가르칠 게 있나요? 그 사람들이? 뭐 무슨 연구소 하는데 보면은 가가지고 스탕 해가지고 부동산 어디 올라요 하고 돈 버는 사람들, 유튜버들, 부동산 플랫폼들 다 건설사 대표, 건사년, 주사년 이런 데서 그런 사람들 다 이해관계 얽힌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오른다 라고 하면 당연히 오른다고 하겠죠. 떨어진다고 하겠어요? 떨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 밥줄이 끊기는데 그동안 그렇게 많이 처먹었으면서도 더 처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하지만 앞으로 투기 수단이 점점 힘들어진다. 왜? 베이비 부모들이 일단은 서울 뜨고 있죠. 팔고 빠지고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것, 그리고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이 강화되고 있죠. 세금이 강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예측하고, 왜냐? 5, 60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IMF를 겪었고 금융위기를 겪었죠. 그러니까 지금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경제 위기까지 왔고 거기다가 뭐 계속 집값은 오르니까 지금 팔고 빠진다 이 얘기잖아요. 고령화되면 어떻게 돼요? 주택규모 축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예정이다. 수요가 떨어지죠. 베이비 부모가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올까요? 그러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이쪽에 또 터전 잡으면은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지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가진 돈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거기에 연금 받는 걸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후 대비 안 한 분들도 많다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비싸게 집값을 주고 서울로 돌아올 것이냐, 많이 힘들어지겠죠. 고령화는 심해지고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이탈로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요도 점점 줄어들 것이다. 자, 인구 어떻게 돼요? 주민등록 인구 추이, 전년 대비 인구 증감 쭉 하다가 작년에 떨어졌죠. 출생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사망은 늘어나고 있다. 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사망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전부터 기본적으로 고령화되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수명이 늘어도
사망이 늘어난다는 건 고령화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지금 70% 이상 감소했어요. 70년대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줄었죠.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 반에 수십 명씩 있었죠. 저 때만 해도 한 4, 50명씩 있었는데 지금 한 반에 몇 명이죠? 근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생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했죠. 이제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봐요. 10년 주기설이라서 한 5년 뒤엔 다시 뜰 거다? 한 10년 뒤에 다시 고점 찍을 거다? 10년 뒤에 생산활동 인구 다 작살나 있고 학교 가보면 애들이 없다. 그러면 진짜 가시적으로 보일 거죠. 벌써부터 30대와 20대가 17만 명이나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근데 7, 80대는 3, 40대보다 훨씬 많아요. 고령화 가속화되면 생산활동 인구가 더 많은 그 생산력을 복지에 써야 되죠.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유동성은 줄어들 테고 부동산에 들어올 유동성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은퇴 고령화 생산활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있다. 그렇죠.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 상황이랑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고령화율은 아직 일본보다 낮지만 왜냐면 일본은 버블이 미리 터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사토리 세대가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출산율은 1위를 넘어요. 우리나라는 0.8밖에 안 되죠. 자, 거기다가 뭐 빈집 이거 5132호 요거 진짜로 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이런 거 찾은 거죠. 실제 빈집은 뭐예요? 이런 게 처리가 안 되죠. 여기서 여기로 이사 갔다. 그러면은 여기도 1년 내에 누구가 살긴 살았었고 여기는 이제 지금 살고 있으니까 빈집 처리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이 공실은 빈집이에요 아니에요? 도쿄 빈집 90만 채 지금 유령주택 대도시까지 번지나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왜? 인구가 줄어드니까. 가구수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가구수 1인 가구수 집 사나요? 그리고 1인 가구수가 는다는 건 앞으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된다는 건데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가구수 증가해서 인구가 줄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뇌에 보톡스를 맞은 거죠. 젊어지고 싶어서. 주름 하나 없어지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1주택 보유세는 얼마 늘지도 않는데 다주택 보유세가 늘어나는데 1주택 중내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양도세 쭉쭉 늘어나고 있죠. 투기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왜 맨날 영끌 패닉바잉 얘기하는 줄 알아요? 지금이라도 영끌을 해야 된다. 그거 왜 작년에, 재작년에, 2017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돈 되는 정보니까. 근데 왜 지금은 얘기해요? 그들에게 팔아먹어야 자기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이제는 얘기하는 게 돈 되는 정보죠. 소유세금 증가하죠. 그 다음 분양권 주택수 포함하게 되고 취득세, 증여취득세, 뭐 종부세 다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만큼 취득세, 보유세 다 센 데가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보유세야 그동안 너무 낮았고 최근에 올린 거였고 우리나라만큼 투기 많은 나라가 어디가 있죠? 우리나라는 전세 때문에 취득세는 당연히 강화시켜야 된다. 1주택 실거주 해가지고 취득세 감면을 뭐 하더라도 1주택 실거주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받고 나머지 저기 뭐 다주택이라든가 갭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강하게 때려야죠. 자, 거기다 유동성 맨날 엄청난 유동성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중에 돈 안 돌죠. 돈을 찍어내는 건 중앙은행이지만 돈을 돌게 하는 건 시중은행이에요. 그래서 통화 승수가 얼마나 나오냐 이게 찍어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얼마나 도느냐 이게 유동성 장세인데 돈 많이 찍는데요 유동성 장세 이런 개소리들 날리고 있는 거예요. 통화 승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86년도 이 정도 됐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저축률만 늘어나고 있어요. 왜 늘어나고 있어요? 차익 실현하고 빠지니까. 차익 실현했는데 주식도 거품이네. 경제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간다 지금. 자, 또 다른 금융위기 발생 위험. 아직 코로나 위기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발생할 위험 경고하고 있죠. 왜? 안 끝났어요. 돈만 풀어서 지금 멈춰놓은 거예요. 지금 위험해? 그러면은 나중에 갚아.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경제가 조금 살아나고 있으니 내년부터는 엄청나게 살아날 것 개소리 하고 있는 거죠. 가계부채는 이미 GDP 능가했고 대출 수요 느는데 부실 우려 긴장하고 있어서 규제 들어가고 있고 한도 축소 들어가고 있고 금리 올리고 있죠. 이게 현실이다. 그럼 수익형 부동산 가야 될까요? 수익형 부동산 앞으로 진짜 파산 많이 나오고 경매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일단은 가게 5곳 중에 한 곳 공실 나오고 있죠. 명동 6대 선거 토탈 12%가 공실이다. 있는 사람들도 마지못해 있죠. 지금 폐업할 비용이 없어서 폐업을 못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 이런 자영업자들이 버티고 버티면 다시 살아날까요? 아니면 못 내다가 결국에 파산할까요? 코로나 끝났어요? 파산하길 바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파산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이만큼이라는 거죠. 상가 산 사람들 어떻게 되죠? 상가는 공실하면 답도 없어요. 왜?
집은 내가 살기 위해서 쓰니까 집세라도 절약되는데 상가는 이자 그대로 나가죠. 막 7, 80%씩 빌려주죠. 거기다가 특히 1층 상가 같은 경우 엄청 세죠. 10억 들어요. 3%만 해봐요. 2,400이죠. 이자로만 2,400만 원 나간다 연. 거기다가 원리금도 들어가야 되죠. 관리비 들어가야 되죠. 상가 관리비 꽤 많이 나오죠. 보유세는 뛰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자, 임대료 하락하고 있죠. 고수들은 꼬마 빌딩 사고 있대요. 이거 꼬마 빌딩 사는 이유는 꼬마 빌딩이 수익성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증여용이에요. 증여용. 이 꼬마 빌딩 자체가 감정가가 굉장히 낮게 나오기 때문에 증여할 때 감정가로 증여한다. 그러면은 뭐 20억짜리 꼬마 빌딩 사놓고서 감정가 8억으로 증여해서 증여세 줄이고서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넘기고 있다. 외적으로 관광객 급감, 관광여행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죠. 어디 타격이 입어요? 수익형 호텔. 수익형 호텔 안 그래도 폭망인데 호텔,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 말만 좋아서 생활형 숙박시설이지 호텔이에요. 호텔. 근데 레지던스는 안 되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오피스텔형으로 운영했었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시거저 허용 믿고 샀는데 단속. 용도상 숙박시설인데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주택용으로. 원래 레지던스 지금 뭐 블로그 같은 데나 뭐 카페 같은 데나 혹은 뭐 홈페이지 같은 데서 광고하는 거 보면은 뭐 성수기 때 호텔처럼 운영해도 되고 아니면은 숙박시설로 운영하든가 아니면은 오피스텔처럼 운영해서 편한 대로 돈 벌면 된다. 시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피스텔과 그 호텔의 장점을 모두 끌고 온 레지던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오피스텔로 하는 건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영종도 같은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영종도에서 그 다리 건너는 거 교통비 할인해주는 거 전입 신고 되는 사람들한테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사는 사람은 괜찮은데 레지던스 사는 사람들은 감면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못 모르고 샀다가 아무도 안 들어와서 망하는 거죠. 그렇죠. 집단 단속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단속 예고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오피스텔 괜찮냐? 오피스텔 수익률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것도 되는 데나 이 정도 나오는 거지 진짜 안 되는 데는 개불도 안 나온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미쳤죠. 근데 오피스텔 사라고 그래요. 다 속고 있는 거죠 지금. 지산도 미쳤어요. 신규 승인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저거 다 사무실이에요. 오피스랑 지산이 경쟁해가지고 서로 망해가는 길이다. 지산은 게다가 공실라면은 90% 대출 받는데 이것도 사실 불법이에요. 거기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건데 사업자 내가지고 들어가는 척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세놓는 거죠. 근데 공실라면은 이만큼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대출은 엄청 많이 받아서 들어가니까 계속 공급되고 있고 공실은 늘어날 테고 위험한 상황이다. 결론 뭐예요? 그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뜰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다? 유동성 때문이다. 근데 유동성을 미친듯이 늘렸던 정책이 초이노믹스 이후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집, 상가, 땅, 오피스텔, 레지던스, 그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들이 다 일제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가격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삶이 좋아졌어요? 버는 돈 많이 늘어났나요? 그러니까 집값 계속 오르니까 빚만 늘어나고 소비가 줄어든다. 버는 돈은 안 늘어나는데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은 떨어지죠. 채권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뭐예요? 소비는 줄었는데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낼 돈이 없는데 그런데 가격만 올라가니까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죠. 땅값 오르면서 얘네 다 가격 올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즉 모든 부동산이 거품이 끼었다. 주요 지역들. 이런 상황에서 골치 아플 수밖에 없죠. 특히 누가 골치가 아프냐. 과거에 뭐 70%씩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겠죠. 수익형은 그 전에 대출을 7, 80%씩 받았는데 수입은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위험해진다. 특히 신도시 상가 이런 데들 작살날 거죠. 노후 대비로 좋다. 그런 말 듣고서 사는 사람들 폐지 짓고 고생하시는 분도 방송에 나오고 그런 방송에 동참하게 되실 수 있으니까 수익률 말 믿지 마세요. 수익률대로 주는데 없어요 거의. 그런 말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특히 노후 대비 하시는 분들 수익형 함부로 사지 마세요. 진짜 위험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